이 대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미소 냉전이 끝나고 미국 일극 패권주의 시대가 이제 한 30년 진행되다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미국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각화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미국이 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맹국을 궁핍화시키고 약탈을 하고 중국 견제에 앞장세우고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는 마치 내전처럼 이렇게 흉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를 조금 내려다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주 세력, 이 자주와 운동 세력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이 대중 견제 전략, 그리고 이제 북중로를 중심으로 한 이 대미 공세, 이것이 이제 부딪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명백히 성기를 잡았는데 이게 종전 협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최근에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서 이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조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럽 동포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은 지금 가자에서는 수습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란의 이제 핵 문제 이걸 시비 삼아 가지고 미국 이스라엘을 앞세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중동의 반미 탈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대중 견제 전략에 편성한 일본에 최근 일본 자민당 최초의 여성 총리가 등장을 했는데 에, 박케이치인가요?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극우 세력입니다. 그래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속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방해하는 한일 관계도 덮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북한은 조선은 명백히 이 전략국가 반열에 올라서 그것도 미국을 겨냥하는 세 나라, 중국, 러시아, 북한. 나머지 핵 있는 나라는 미국을 맞짱뜰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가 이제 천안문 막루에서 등장했을 뿐만 아니고 요번에 이제 10월 10일 날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에서도 등장을 했죠. 자, 이런 구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명백히 이 다극화, 다자화 시대로 가서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이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이 공간 속에서 평화 협력을 하고 내부 계획을 잘하면은 정말 우리 민족에 큰 기회가 오는데 미국의 이 발악 차원에서 압박이 심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외치고는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음, 우리 국민들이 자주의 광장, 자주의 함성을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이걸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 할 말을 좀 하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 국민들의 자주의 광장 그리고 정부의 자주 균형 외교 이것이 결합이 되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만이 아니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다각화 세계 질서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변수로 이렇게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부 보고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부터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 10만 명 모이자고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데 10만 명은커녕 어제 1,00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울산에서 물론 또 많이 모이고 전국 도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대규모적으로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게 세계 질서 전환을 상징하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줘라고 AI에다가 주문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미일 또는 뭐 미일 동맹의 이제 군사 연습 이것이 중국을 제압하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이 도광양요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29일 날 30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히토류를 가지고 이제 지렛대를 삼아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만나자 그러고 지금 오늘 뉴스 방금 보니까 실무협상이 끝났다 그럽니다. 잘 됐다고 실무협상에서 얘기하는 잘 됐다는 것은 미국이 약간 굴복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낮추면서 이렇게 완충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PDF 파일은 카톡 단톡방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많이 참조를 해주시고요. 지금 유럽에 계신 동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10월 25일 현재 20일 현재 전황입니다. 돈바스는 거의 먹어 들어가는데 아직 도네츠크 공화국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점령이 되면은 헤르손, 자포리자를 거쳐서 헤르손, 오데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크림반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5분의 1이 이미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러시아 입장은 이걸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영내로 끝났으니 이 영토 돈바스 전체를 양보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제렌스키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서류가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계속 백두산 안 그림만 보여요? 있고, 예, 자료가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아까 제, 보이고 노티션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 보여요. 있어요. 이거는 보입니까? 김정희 선생님, 보이고 저한테는 아,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도가. 그래요? 네, 아, 네, 보여요. 네. 보여요? 이거는 그러면은 계속 보이는데 네.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정희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렌스키는 현재 점령되지 않는 그 선에서 즉각 휴전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전쟁 휴전 형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유엔사 이름으로 주한미군이 들어와서 중립국을 가장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나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적시 휴전을 하고 나토가 들어오는 것은 푸틴이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적각 휴전을 할 수 없다. 이 종전의 조건을 다 들어주면 다시 말해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종전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영토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전선에서 멈추자. 이게 제렌스키 입장이고 아니면 돈바스 전체 이거 내놔라. 이미 주민투표가 끝났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라고 주민투표가 끝났으니 이건 내놔라 하는 게 이제 푸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헝가리에서 만나려 그러다가 지금 안 만나고 있는데 이게 유럽 쪽에서 방해 노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중동도 끝난 판에 우크라이나 끝나고 바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어 미치는데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토 귀속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음,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음, 한국 전쟁식으로 휴전하자는 게 제렌스키 입장이고 푸틴 입장 그건 안 된다. 완전히 평화협정 체결, 지금 북미 간에 얘기되는 평화협정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은요, 가자에서 끝났지만은 이란의 핵시설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삼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 개발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그 전에 시설을 때려가지고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음, 이스라엘을 동조하면서 이제 시설에 B-52를 동원해 가지고 때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자행했죠. 이란은
이 칙령으로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 지도자의 칙령으로 우리의 핵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지 핵무기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공식 정보로는 이미 만들었을 것이다. 만들어서 어디 숨겨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중동은 불안정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이른바 얘기되는 헤즈볼라라든지 후티군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스라엘은 대소 규모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호르무즈를 이제 봉쇄해서 어, 할까봐 사우디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친미 국가 아니었습니까? 사우디, 요르단 이런 데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러시아하고 거래를 하고 결제도 달러로 하지 않고 해서 이 다변화하는 다변화하는 태도를 이제 취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히 탈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태도를 이 아랍국에서 좀 보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중국, 러시아하고도 거래하는 이런 관계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다극화 추세에 중동도 합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대만, 동중국해 이쪽 동아시아에 이제 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의 1순위가 유럽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순위가 중동이었고 한반도가 한 3순위쯤 됐는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연 동아시아가 미국 대외 전략의 제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너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한일 관계 이 문제를 다 덮어놓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좀 받았고요. 25일 날 이제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피스메이커 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이 사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북미 관계가 주고 남북 관계가 보조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 정세를 반영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영 장관이 한문각에서 8월 30일 날 만날 것이다라고 계속 에드블린을 띄우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가장 첫 건이. 그런 걸로 볼 때 물건 나갔다. 이런 진단이 있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그냥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북미 정상회담 없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말끔하게 끝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말로 뉴클리어 파워 이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한미 군사 연습을 대화하는 중에서는 안 하겠다든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만이 만나지. 뉴클리어 파워라고 대통령 트럼프는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이나 미 행정부에서는 공식 논표는 비핵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노이에서 배신당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단지 지금 그 동포들도 아마 뉴스에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9월 30일 날 오후 시간을 트럼프가 비워놨다는 거예요. 오후 시간을. 오전에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오후 시간을 비워놔가지고 혹시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저기 성남 비행장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헬기를 타고 판문각 가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그 저 희망 섞인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국 내부가 혼란스러워서 트럼프 말하고 미국 공식 입장하고 자꾸 틀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정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분명한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하면은 조금 낫죠. 평화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는 그러니까 남쪽이 대북 정책을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환경이 되는데 문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바로 트럼프의 경제 약탈 문제가 경주 자,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타결을 짓자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500달러 얘기하는데 총 6천억 달러 아닙니까? 미국 에너지 상품 천억. 그다음에 저기 MOU 한국 재벌 대기업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가서 MOU 체결한 거 1,500억. 그 2,500억 빼니까 3,500억 남은 겁니다. 3,500억 중에 1,500달러는 조선산업이고 나머지 2,000달러는 투자처. 투자처도 정하지 않고 이윤 배분도 정하지 않고 그다음 현금 송금을 5%를 할지 10%를 할지 그러고 지금 8년 분할로 지급한다는 얘기도 있고 달러가 부족하면 원화로 하라는 얘기도 있고 원화로 하든 달러로 하든 분할로 하든 이건 완전한 약탈입니다.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큰 걱정이고 그렇게 다 퍼주고 난 다음에 단지 북미 정상 조우를 잠깐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위안이 되겠습니까? 이게 민생 경제가 파탄나는 판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주변 정세는 원래 특히 8, 9월 달, 10월 달까지 이게 줄줄이 세계적인 대형 이벤트가 계속 있었는데 8월 31일, 9월 1일 날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26개국이 참여했어요. 여기 인도가 참여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견제 전략에. 인도는 중국 견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인도 빼야 됩니다. 그냥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인도는 지금 다자화, 다극화에 합류할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 군사적인 의미를 갖는 천안문 광장에는 안 갔습니다. 열병식에는. 예, 전성절에는 안 가고 경제 이 회의에는 갔죠. 그래서 이 상하이협력기구가 개발은행을 만들고 달러 중심 결제에서 이 대한경제, 대한결제 수단도 강구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럼 인도하고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이 루블화로 결제하는 이런 것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9월 3일, 6일에는 전성절 다음에는 바로 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70개국에 4,500명이 참여했죠. 이건 사실 극동을 개발하기를 목적으로 시작을 됐는데 지금은 다자 경제 협력 기구화되고 있습니다.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비중 있는 인사가 상하이 협력기구도 가고 동방 경제 포럼도 가고 이렇게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트고 지금 에이펙에는 중국 시진핑이 직접 올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오고 싶은데 전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못 오고 경제부총리가 지금 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제재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러 제재에 한국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러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래서 중국,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고 미일 관계는 뭐 동맹 수준으로 있고 이것을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미국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이 다자틀 이것은 인구의 전 세계 GDP의 35%, 인구 55%를 차지할 정도의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전성절에도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형식상 서열 2위이긴 합니다. 북쪽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고. 그런데 70년 전성절에는 누가 갔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갔어요, 중국에. 북쪽에는 누가 갔냐? 최용해, 지금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갔습니다. 그때는 상임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비서였는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근데 박근혜가 전성절에 한복 입고 등장했다가 미국한테 찍힌 거 아시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난, 이게 상하협력기구에서 만난 게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사진입니다. 이것도 푸틴이 인도 수상을 손을 붙잡고 걸어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세 사람이 만난 장면이에요, 이게. 이건 동방경제포럼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이미 다국화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말이죠. 일본 놈들이 그 약아가지고 정치는 미일 동맹에 충실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걸 덩이없고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인도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천안문 막루에 북중러 세 지도자가 서고 26개국 정상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선 이 모습은 대미공세이면서 세계 질서의 전환을 알리는 힘 있는 시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김일성 59년도에 김일성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태통하고 같이 그때는 이제 허르초프도 참여했지만은 세 사람이 나란히 선 건 아니고 저 옆에 이제 있었고 59년도는 이미 이 중소분쟁이 임박한 그 점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중소 간에. 예. 간 이후에 요번에 이제 그 천안문 막루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선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섰다고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9월 4일 날 북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9월 3일 날 북러 정상회담 재확인을 하고, 북러 관계는 이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군사 협력만이 아니고 과학기술, 경제, 예. 그리고 지금 연해주 개발에 북쪽의 노동자들이 대거 간다는 거거든요. 몇만 명. 그 연해주 백상 기행 때문에 연해주 기행을 하니까 그 초지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에 남북 이 조선 이 농민들을 1만 명만 가면은 그 머지않아서 옥토가 됩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련 시대 사회주의의 그 복지 모델이 있어서 그런가 정확하게 노동 시간을 지켜요. 건물 공사도 빨리 안 올라가던데요 보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가고 몇 달 후에 가도 계속 그 건물 공사 공정이 진척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정말 장시간 노동하는구나. 그러고 뭐 금방금방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연해주 개발을 위해서 푸틴도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서 북한하고 협력하고 남북 경제 협력이 되면은 남쪽 자본도 들어가고 경쟁적으로 연해주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 국회 토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중국 압록강 신압록강 대교가 있어요. 거기에 북쪽 구간 마지막 5m를 완공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완공시키면 중국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영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천천히 합시다. 중국도 들어오고 남쪽 자본, 서방 자본도 들어와서 북쪽이 더 이제 경쟁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의 정책 영향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려는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의도거든요. 이것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고속철을 깔아주겠다고
고속주도 1시간 만에 가거든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바로 깔면은. 근데 천천히 합시다. 지금 훈춘 세관은 어마어마하게 현대화돼 있어요. 크라스키노를 건너가니까 그는 너무나 초라하고 낙후돼 있습니다. 연해주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동방 경제 포럼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중국인들의 연해주 관광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가는데 나머지 자본도 뭐도 가면은 얼마 전까지 연해주에 대우버스, 대우그룹, 대우버스 있잖아요. 대우자동차에서 만든 버스가 연해주에 많았는데 지금은 유통이라고 중국 버스로 다 교체됐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가담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양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이 상징적인 그림이잖아요. 시진핑 가운데 있고, 어, 이게 왼쪽, 오른쪽이라 그래야 되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푸틴이 이렇게 서고, 나머지 26개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 대행진입니다. 미국을 향한 대행진, 반패권 공세입니다. 그래서 막루에서도 이 모습도 그렇죠. 자, 10월 10일로 넘어가 봅시다. 음. 혹시 이 동포들 중에 북한 방문하신 분은 없죠? 제가 55돌, 조선노동당 55돌 경축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000년 10월 달입니다. 2000년 10월 10일 날 민주노동당 때 민주노동당 4명, 뭐 민주노총 몇 명, 항우노총 몇 명, 한한상 부총리, 그 통일부 장관이었던 한한상 부총리 있죠? 한한상 부총리, 백교환 선생, 오종열 의장, 뭐 43명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 행사를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죠. 근데 요번에는 훨씬 성대하게 했습니다. 11개 국가의 정상들이 정상급이 참여했습니다. 11개국을 보면은 중요한 나라들은 다 참여했어요. 이란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이 참여했습니다. 라오스가 참여했죠. 베트남, 라오스는 서열 1위가 참여를 했고 아프리카에 이제 남아공, 쿠바, 요번에 온 거는 쿠바는 안 왔고 베네수엘라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포격을 하려고 하는 베네수엘라가 참여했고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그 다음에 브라질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의 강국인 이란, 그 다음에 남미의 반미 국가이고 자주 국가인 베네수엘라, 탈미 국가, 그 다음에 브릭스 나라인 브라질, 참여할 때는 다 참여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패권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북중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극 연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주국가 블록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중로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조선이 그냥 곁다리 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전성 열병식 여기에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중국, 러시아하고 다른 다른 나라들하고 북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미 전선을 옛날에 비동맹을 형성하듯이 새로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음. 그러면은 이 반패권 반미 국제연대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다양화되겠죠? 그래서 저 55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 반둥이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나세르 그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이제 김일성 주석 이 삼자가 이제 비동맹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새로 복원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북중러 이것만이 아니라 음, 이렇게 국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위가 굉장히 격상되고 있다. 그래서 비동맹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연설을 한 두 번 했는데 10월 9일 날 경축 대회 때 이제 연설 한 80년을 이제 총화하면서 이 지도 사상의 위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인민 위의 정치가 아니고 인민 속의 정치다. 이거는 변혁적 대중 노선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얘기해 준 거죠. 어, 그래서 반제자주 이 평화의 기치, 예, 반제 사회주의 나라의 연대, 이런 그리고 여전히 이제 자력갱생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열병식의 이 모습은 천안문 망루에 이어서 여기 베트남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왔는데 서열 1위이기 때문에 러시아 2위를 바로 옆에 세우지 않고 1위를 세우는 겁니다. 의전상. 생각을 해보세요. 연해주가 러시아잖아요. 연해주부터 중국을 거쳐서 밑에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인도네시아까지 왔다는 것은 이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쭉 병풍처럼 이렇게 형성되는 지도에서 볼 때 그런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뭐 정병이다. 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정병이자 강병이다. 이런 말을 이제 썼고 지금은 이제 성군 정치를 끝내고 이제 당 중심의 이제 예, 정치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보만이 아니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제 군대라는 것이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고 무슨 뭐고 어려운 이 곳에는 다 이제 등장해서 앞장서서 개척한다. 그 높이 평가한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력을 보여줬는데 화성 20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는 이제 고체연료 기반입니다. 액체는 주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포착이 됩니다. 이게 미국 레이더망에. 근데 고체는 이제 바로 장착해서 바로 날리기 때문에 요격도 어렵죠. 또 뭐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대화로 이끄는 이런 기능이지만 어쨌든 고체 기반은 새로 이제 보여줬고요. 요번에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이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바로 어제 그저께 동북 방향으로 350km짜리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요게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요번에 보여준 게. 그게 이제 어디까지 도달하냐 하면은 계룡대 남쪽으로 때리면은 그 다음에 뭐 군산 뭐 이런 데까지 다 얻어맞는 겁니다. 조금 더 폭을 넓히면 한 500km 하면은 부산 뭐 이런 데까지 다. 그래서 장거리 이런 거는 남쪽용이 아니죠. 중거리도 사실은 남쪽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사포하고 이 초음속 단거리로만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신형 탱크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용도 방사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어,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회피 기동을 해가지고 적어도 비행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거기다 드론을 보여줬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무슨 자랑 삼아 보여준 게 아니고 미국한테 이제 자, 이러니까 좀 빨리 입장 정리하고 하자는 건데 미국이 아직도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말 믿어야 되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더 미운 거는 베네수엘라를 때린다 그러지. 베네수엘라 평양 왔잖아요, 이번에. 온 나라를 전쟁하면 그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때리고 주려고 하는데 트럼프를 만난다. 이런 것도 의식해서 요번에 판문각에서 30일 날 만나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만날 만큼 애달지가 않아요. 급하지가 않다고.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고 이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면은 만나줄까 말까인데 지금 온천지 깡패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다극화, 다자화가 되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큰 기회가 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동맹국 약탈이 그렇고 그다음에 한미일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주성에 기초해서 균형 외교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원되지 말아야 될 텐데 대만 분쟁 시에 한국군 동원하라는 것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하고 확대 아닙니까? 국방비 올려가지고 미제 무기 사가지고 지켜라, 너 나라 지키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게 다 전략적 유연성이고 뭐 미래형의 뭐 전략화라 그랬나 뭐 이상한 표현을 등장시키지만 그거 다 국방비 올려가지고 미제 무기 사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하고 싶다. 그 반환하면 자주국방이 됩니까? 어? 그 반환해도요, 설령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 회의, SCM, MCM인가? 하여튼 차관 국방위원회 이런 촘촘히 워킹 그룹과 같은 이런 군사 전략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있고 어? 유엔사,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나 세 개씩 쓰는 놈이 그리고 평시 작전권 중에 6개 항목을 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작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전 통제권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미국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시 작전권 나머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 소규모 부대 이동이라든지 인사정책이라든지 인사정책도 그 장성급은 다 미국에 제가 받아서 하는 이런 꼴이니 단지 뭐 작전권만 반환받고 국방비 엄청 올려가지고 복지를 희생시켜가지고 국방비 올려가지고 미국 무기 많이 사면은 또 무기 체계에서 통제가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평화협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군사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종합적인 이런 자주성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어제 그저께 독도 근처에 독도 400km 지점에 러시아 항공기가 출현했다. 뉴스에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가니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그 합동 연습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러시아, 중국도 이게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을 하고 있고, 하도 이제 한미일 이 수직 동맹이 중국, 러시아 봉쇄하고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살벌하게 움직이니까, 러시아, 중국도 이제는 도강양해가 아니라 좀 빳빳이 고개를 세우고 정면으로 대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요번에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중 정상회담 있죠. 30일,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있죠. 일본하고도 정상회담이 있고 여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외교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어,
그렇게만 하면은 좋겠는데 또 막 미국에 콕 끼어가지고 딸려가고 또 일본 여성 수상이 그또 거구파가 등장해가지고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결국은 이게 수직 동맹이 돼가지고 한국은 발언권이 없는 이런 식으로 그냥 딸려가면은 정말 위기이자 기회가 오는 데 있어서 기회는 약해지고 위기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게 걱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의존하는 이런 한국 경제하고 자주 균형으로 나아가는 이런 한국 경제의 효과로 볼 때도 우리가 경제 구성을 크게 기본 요소를 네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자본 구성, 그 다음에 기술, 원자재, 그 다음에 수출 시장인데 이 자본은 지금 이 외자 중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금융이라든지 이 기관 산업에도 이미 외자가 깊이 들어와가지고 나라의 명맥을 쥐고 흔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기술, 어, 기초과학에 입각한 이 첨단 기술은 미국, 일본 의존도가 큽니다. 그 심지어 현대 기아 자동차 현장에 미국 사람이 직접 돌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 전수를 안 하려고 사용료는 받아먹고 기술 지도하러 들어오는데 우리는 엔지니어링이 미국 가서 건설 현장에서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줄줄이 쇠고랑 차가지고 헬기를 띄우고 말이죠. 317명이나 연행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 다변화해야 된다. 원자재도 중동의 친미 국가에서 많이 수입을 해요. 음? 자주국가, 탈미국가, 이런 데도 그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요번에 미국의 에너지 상품을 포함해서 미국 에너지 수입에 1,000억 달러 하기로 약조를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요. 러시아, 시베리아 천연가스고 비교해보니까 거리도 이동 시간도 그다음에 가격 대비도 적게는 2배 내지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미국 셰일가스하고. 지금 여기 독일에 계시는 분들이 피부로 아마 느낄 텐데 러시아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 난방비 오르고 독일이 지금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남북 경제 협력이 복원되고 평화협력이 복원되면은 바로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가져올 수가 있고 철도를 깔면은 항상 배전망 가스관 이거 따라 밑에 깔거든요. 지금 두만강 철교 옆에 도 교량을 또 놓습니다. 그 교량 밑에는 가스관이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북쪽에 이제 에너지 문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간에 그러고 수출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내수 비중을 키우고 그 남북 협력되면 북쪽에도 완전 우리 내수나 다름없는 시장이 돼요. 그래서 조금 내수 비중을 키우고 수출 비중을 줄이되 이거를 다변화하고 시장을. 자본은 기관 산업은 적어도 외자가 쥐고 흔들지 못하게. 지금 국민은행이고 시티은행이고 신한은행이고 신한은행 시티은행은 100%입니다. 국민은행은 70%. 말이 됩니까 이게 은행을 우리 국민들이 그 피 묻은 돈을 다 저금해 놓으면은 거기서 나는 수익이 100%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본 구성으로 볼 때.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석유 뭐 다 민영화해가지고 지금 돼 있지. 자, 그래서 경제 그 지금 이제 북미 남북 관계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남쪽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딱 제시를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적대 정책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적대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고
제재를 풀으라는 건데 제재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도 안 합니다. 왜냐? 북한이 수출 비중이 뭐 5%밖에 안 돼요. 전체 경제에. 5% 내지 조금 늘어나 봐야 10%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중국하고가 또 95%예요. 중국이 제재 가담 안 하는데 이제 슬슬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재 효과는 없어요. 단지 남북 경제 협력을 터기 위해서는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주테마가 되겠지만 따라서 가는 게 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제재를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남쪽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보건을 강조를 합니다. 평양에 그 종합병원도 만들고 각 도별로 병원을 다 만드는데 이 MRI, 이 첨단 기술 기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려고 그래도 이게 제재에 걸려서 못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는 남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합니다. 요번에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한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볼 때, 북이 볼 때는, 아, 우리 먹겠다는 얘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헌법 4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해서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자유민주주의 그 앞에 또 붙여가지고. 음? 그래서 이 헌법도 좀 바꿔야 되고,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미국의 정치 군사가 좌지우지되는 식민지하고 통일하란 말이냐. 남쪽의 자주성을 회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보안법 아니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END라 그랬어요. END. E가 exchange, N은 이제 normalization, 그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D는 이제 그 비핵화. 이 비핵화를 그거 안 넣었으면 좋은데 제일 뒤에 넣었다고 이제 마지막 출구로 그걸 또 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넣었으면은 제일 앞에 이제 교류 협력을 얘기를 했는데 교류 협력의 상대방을 반국가 단체로 한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논리 모순 아닙니까? 바꿔야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그동안에. 근데 요번에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헌법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보안법 개정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거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먼저 하면은 명확하게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남북 합의를 이행할 수 있겠다는 명확한 이걸 하면은 남북 관계도 복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남쪽은 이제는 남쪽하고는 안 한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남쪽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데 미국 놈들이 돈을 안 대요. 돈은 한국 보고 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는데 남쪽이 미워가지고 돈 주겠다는 것도 안 받겠습니까? 북쪽이 경제 협력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 눈치 계속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도 미국 눈치 보면은 이 남북 관계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삐라 뿌리는 거는 중단시켰습니다. 확성기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 그랬습니다. 9.19 군사 합의라는 거는 휴전선 근방에 해상, 공중, 그다음에 영토, 땅에서나 해상에서나 이걸 적대행위를 안 하는 겁니다. 일체. 그 한미 군사연습을 하는 거예요. 9.19 군사협을 복원하겠다 그래 놓고는 한미 군사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니까 이제 못 믿고 자꾸 남북 관계에 대해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자료에 다 뭐 북미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이 평화 협력, 평화 번영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이제는 어린아이도 다 알고
어, 알죠.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부품에 20만 개 들어간다 그럽니다. 미사일에 20만. 자동차는 2만 개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금속노조 출신입니다. 금속노조 정책국장 출신인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노총 갔죠. 그래서 자동차 완성업체를 이제 많이 다녀가지고 현장도 많이 방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듈화가 돼가지고 부품 개수를 셀 수도 없는데 옛날에는 한 2만 개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미사일에 20만 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미사일도 초음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어, 과학 기술이 더 발전된 것이 녹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민영화를 하면은 그 기술을 응용과학하고 결합해 남쪽의 응용과학은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남쪽이 잘해요. 북쪽에 기초과학이 있고. 그럼 이걸 융합해가지고 민수로해서 온갖 뭐 에어컨 만들 때고 냉장고 만들 때고 뭐 싹 하면은 이게 상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분히 되고도 남죠. 거기에다가 남북 경협 복원해가지고 북방경제 개척하면은 4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아시아하고 그 넓은 땅에 우리 상품이 말이지 막혀가지고 이게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큰 시장이 열린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결론 삼아 네 가지 과제로 압축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째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균형 외교를 썼다가 바꿨습니다. 정부 보고 하라 하라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요번에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 오질 않습니다. 많이 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밀리에 오다 때려가지고 동원한 것처럼 보이면은 협상에서 찍혀가지고 더 어려워진다. 궁지에 몰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느라고 집회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집회 많이 올수록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와주는 길인데, 아니, 내가 가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트럼프 너무 심하다고, 이게 무슨 투자냐고, 이게 무슨 동맹이냐고 깡패지.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나라고 어떡하냐. 이걸 덩이 없고 지렛대로 해서 협상에 임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거꾸로 바꿔왔습니다. 주권적 국민이 자주화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 하라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자주 균형 외교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동포들한테 좀 부끄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민주노총 출신이잖아요. 제 반성이기도 하고 노동운동한 사람들의 반성인데 우리 민주노총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 중에 10만 명, 10분의 1만 동원하면 광화문에 꽉 차가 외신에 뜨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실리주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어? 연봉 꽤 되거든요. 근데 자기 밥그릇만 아주 유지되면 되냔 말이죠. 이게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재벌 대기업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거기에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 민중에게 다단계 부담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불평등이 심화됐잖아요. 이 구조를 인식을 하고 지금 큰 밥그릇 찾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0만 중에 10분의 1이라도 와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노동운동 안에 또 내부 분파가 있어요. 저쪽 분파가 열심히 하는 데는 안 가. 응?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저도 이제 40년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좀 괴롭습니다. 이 절호의 우리 민족의 이 운명을 좌우하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도 오고 있는데 이거 위기를 약화시키고 기회를 살리면은 우리 다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게 지금 충분히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 그리고 정치와 연대화 이렇게 해서 다 뭉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만은 고민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눈 딱 감고 좀 자주 균형 얘기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룰라도요. 제가 민주노동당 있을 때 이제 룰라가 그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에다가 상파울로 파업의 총파업의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떠가지고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 된 다음에 브라질에 노동당이 정권 잡았다. 우리 민주노동당도 머지않았다. 해가지고 브라질에 배우러 가자 해가지고 많이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갔는데. 근데 그 이후에 가만 보니까 미국하고 절충하는 거예요. 어? 남미에서 브라질이 인구 1억 9천입니다. 대국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뭐 탈미, 반미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조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룰라를 부정부패로 걸어가지고 구속시키고 대통령 출마도 못 시키게 했습니다. 한국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재명 잡으려고 했던 이 수구 세력이나 룰라 잡으려고 했던 브라질의 보수 세력하고 아주 유사하고 미국하고 유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브릭스가 확대되면서 룰라가 톤을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 황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5% 지지율밖에 안 되던 것이 38%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룰라 지지율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빨이 흔들린다. 어? 내 그 미국 투자 그 들어주면은 탄핵될지도 모른다.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우회적인 표현으로 고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알아듣게끔 조금 톤을 더 높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10만 명 충분히 모일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덩이 얻고 조금씩 밀어내고 동맹 깰 거야? 트럼프한테. 너가 전략적인 전초기지라며 중국 견제하는 전초기지 이 한미동맹 깨면 너도 큰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경제 약탈 심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죠. 해외 동포들께서도 그 대사관에도 편지를 좀 쓰시고 이재명 대통령실에도 좀 전달하세요, 의사를. 세 번째로는 독립적인 대북 정책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앞장서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정동영의 표현이 수구 세력들은 공세를 취하지만은 정말 바른 소리를 해요. 북쪽의 화성 20이 미 본토까지 가는 거라며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 대화 빨리 하라고. 자, 그래서 지금 북미 간에 잠깐이라도 조우를 하면은 바로 통일부에서 치고 나갈 걸 많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인도주의 보건의료 지원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자, 그래서 독립적인 대북 정책을 해야 되고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유권자 국민이 자주의 함성을 일으키고 정부가 자주 균형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전민족적 자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대북 정책을 하고 이것만 하면은 항구적인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어차피 주변국하고 평화에 대해서도 보정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딱 남북, 그다음에 주변 4강 해서 육자회담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육자회담은 북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었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미중 전략 경쟁을 완전히 완충하는 기능도 하고 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중국, 우리가 미국 편에 서가지고 한미동맹이니 한미일 군사협력이니 해도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중국이 우리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외교로 나가야 된다. 그 결과, 아, 그리고 이제 뭐 북은 핵이 있는데 남쪽은 핵이 없지 않느냐. 비대칭 관계로 해가지고 완전히 먹혀버린다. 적화통일하잔 말이냐. 이런 수구 세력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재래식 무기가요. 지금 군사 6위, 뭐 5위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제 무기이긴 하지만은 그러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선제 공격하려면은 종합적인 역량이 3배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국자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종합 역량이 남쪽보다 3배 이상 됩니까? 그 절대 북은 남쪽을 침략할 이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거듭 얘기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침략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남쪽 독자 핵무기 만들자. 북이 핵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 이건 미국이 절대 허용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어. 나중에 연합방 통일한 다음에 핵이 이 세계적인 핵 군축으로 계속 줄여야 되지만은 그때까지는 그 민족 전체 핵으로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 문제에 관해서 평화 보장을 위한 이 지렛대와 관련해서는 이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결단할 때다. 우리 해외 동포들이 너무도 애를 많이 써주고 조국을 걱정하고 거기서 집회 시위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국내 우리 사는 우리 동지들이 우리가 이 10만 명 아직 못 모으고 있고 해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역사의 큰 갈림길에서 우리가 아, 우리 민족이 이제 운이 크게 트일 것 같아요. 잘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트럼프 횡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더민주 혁신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이쪽이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또 하고, 어.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뭐 조국혁신당, 삼인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정의당은 좀 덜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진보개혁 정당들도 이 탈미, 이 반미 대열에 하나씩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 우리 정현진 미국 영주권자이고 지금은 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주소를 보냈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자, 그래서 결단하고 자주의 함성을 일으키자 하는 말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